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요양병원 등에서 돌파 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방역 수칙을 다시 강화했습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 3단계에서는 접촉 면회가 잠정 중단되고 4단계에서는 방문 면회가 금지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늘면서 이상 반응 신고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이틀간 이상 반응 신고는 4,400여 건이었으며 신규 사망 신고는 6명으로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백신 불평등이 점점 심해지면서 세계보건기구가 불평등은 치욕스러운 일이라며 주요 지도자들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고소득 국가에서는 100명당 104회분의 백신이 접종됐지만 최저소득 국가에서는 100명당 2회분의 백신이 접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개발을 주도한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가 집단 면역은 불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백신 접종자를 더 잘 감염시키는 변이가 계속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면역세포는 우리 몸에서 암세포와 같은 비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해 없애는 일을 하는데요. 잠시 뒤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3세대 항암제로 불리는 면역세포 치료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지 못하면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참모회의에서 국민들의 희생적인 협조와 방역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일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선 것에 대해 우려가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의 확진자 수 증가는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지금까지 성공적인 방역의 주인공인 국민들의 다시 한번 방역 협조를 당부하는 메시지도 냈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정부도 감염 확산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돌파 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병원과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방역 수칙을 다시 강화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 기준을 조정해 거리두기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접촉 면회를 잠정 중단하고 4단계 지역은 방문 면회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요양병원에 1대1로 지정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전화로 매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방문 점검도 이뤄질 계획입니다. 중수본은 아울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4단계 지역에서는 선제적으로 PCR 검사를 주 1회, 3단계 지역에서는 2주에 1회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종사자의 선제 검사 확대는 다음 달 3일까지 시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증가하면서 이상 반응 신고도 지난 이틀간 4,400여 건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9일에서 10일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의심된다며 보건당국에 신고한 신규 사례는 총 4,425건입니다. 백신 종류별로는 화이자 3,344건, 모더나 802건, 아스트라제네카 267건, 얀센 12건입니다. 신규 사망 신고는 6명이며 아직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추진단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접종과의 관련성이 있는지 평가할 예정입니다.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의심 신고 사례는 23건 늘었습니다. 특별 관심 이상 반응 사례나 중환자실 입원, 생명 위중, 영구장애 후유증을 아우르는 주요 이상 반응 사례는 102건입니다. 코로나19 의료진들을 위해 카페 업주들이 시원한 커피 나눔 릴레이를 시작했다는 이야기 지난달 전해드렸는데요.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러 기업체나 단체가 이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국에 커다란 힘이 되는 격려의 파동, 이준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함께 이겨내요. 스티커가 붙은 텀블러에 아이스 커피를 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선별진료소 의료진, 역학조사관, 예방접종센터 직원 등 코로나19 대응 인력들을 위한 선물입니다. 안산, 수원, 오산, 광주 등 수도권 곳곳의 카페 10군데에서 각각 40잔씩 모두 400잔을 준비했습니다.
햇빛 아래서 그분들이 고생하시는 모습 보면서 저희 자영업자도 힘들지만 같이 이 코로나 시기를 함께 이겨내고 싶은 마음에 지난달 전국 카페 사장연합회에서 시작한 커피 나눔 릴레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러 자영업자 단체나 기업체에서도 함께하고 싶다는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YTN에서 제일 처음 보도가 됐고 그 보도를 접하고 락앤락 커뮤니케이션 팀에서 저한테 연락이 먼저 와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의기투합. 주방생활용품 업체가 제공한 텀블러 400개에는 차가운 커피가 채워졌고 동전 노래 연습장 업주들이 보낸 선풍기 6대와 디저트 업체가 기부한 달콤한 과자 150개까지 함께 포장됐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힘든 자영업자분들이랑 무언가 또 다른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한다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물 릴레이가 이곳저곳으로 번지면서 서로 다른 단체가 동시에 음료를 들고 오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땀 흘리던 의료진들은 커피 한 잔에 담긴 마음을 받아들고 다시 힘을 냅니다. 이런 무더위 여름에 이렇게 지원을 오셔가지고 저희에 관한 이제 감사한 마음과 그런 뜻이 있어가지고 저희 직원분들도 이제 힘내서 다시 또 근무를 또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맛있어요. 용품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또 편지랑 같이 해서 또 써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되게 감사하다고 느끼고 저희도 그런 걸 받고 좀 힘이 나는 것 같아서. 길어지는 4차 대유행 속에서 더욱 커져가는 격려의 파도. 무더위도 코로나19도 넘어서는 시원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수출 호조와 경기 회복에 힘입어 5달 연속 증가하면서 54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증가폭은 4월 이후 석 달 연속 둔화하고 특히 도소매, 음식점 등은 20만가량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7월 취업자는 2,764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54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 산업별로는 정부 일자리 지원에 영향을 받는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공공행정에서 32만 8천 명이 늘며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반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거리두기 강화 등의 영향으로 도소매업이 18만 6천 명 감소했고 숙박과 음식점업도 1만 2천 명 줄며 4개월 만에 감소로 바뀌었습니다. 나이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36만 1천 명 늘고 20대도 16만 6천 명 증가했지만 30대는 12만 2천 명 감소했습니다. 7월 중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9조 7천억 원으로 6월에 6조 3천억 원 증가액에 비해 규모가 커졌다고 한국은행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7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1,040조 2천억 원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6조 1천억 원,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 증가액이 3조 6천억 원 각각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공모주 청약을 위한 대출 증가 등으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기타 대출이 상당폭 늘어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지만 기본 방역 수칙인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례가 여전합니다. 올해 경기 남부 지역에서만 마스크 난동으로 경찰에 붙잡힌 사람이 270여 명에 이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를 끼지 않은 남성이 경기 광명시의 한 체육공원 주차장을 활보하고 있습니다. 놀란 공무원이 달려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지만 끝내 무시한 채 차에 타고 앞을 가로막은 공무원들을 차로 밀어내며 그대로 달아납니다. 이번에는 택시 탑승장. 마스크를 써달라는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합니다. 두 남성 모두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오래인데도 이른바 마스크 난동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마스크 착용 시비와 관련해 검거한 사람은 올해만 273명, 이 가운데 4명이 구속됐습니다. 혐의별로 보면 폭행과 상해가 전체의 56.8%로 가장 많았고 업무방해와 협박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은 폭력적인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안이 중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더 엄정히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관련 사건은 전문성을 갖춘 전담팀을 지정하여 수사 중에 있으며 중대 피해 발생 등 중한 사안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원칙으로 하는 등 또 지자체와 협력해 격리 조치를 위반하거나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최근 중고생들을 유혹해 불법 문자 전송을 유도하는 이른바 텔레그램 문자 알바에 대해 청소년과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문자 알바 주급 5만 원, 친구 섭외 시 추가 5천 원 등의 광고로 중고생을 텔레그램으로 모집해 스팸 문자 전송을 지시하는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다량의 휴대전화번호를 중고생들에게 보내 개인당 하루에 500여 건의 스팸 문자를 전송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통위는 최근 이 같은 행위가 청소년들 사이에 손쉬운 신종 아르바이트로 입소문이 났지만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불법 스팸 문자를 전송하면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가 현재 점유율 세계 1위인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를 따라잡겠다고 공개 선언했습니다. 레이주인 샤오미 회장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가을철 신제품 발표회에서 샤오미가 최근 미국 애플의 아이폰을 제쳤다면서 앞으로 3년 안에 세계 1위 자리에 오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는 지난 2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샤오미가 점유율 17%를 차지하면서 삼성전자의 19%에 이어 2위에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샤오미가 분기별 점유율에서 세계 2위를 기록한 것은 창사 이래 처음이며 미국의 제재로 생산이 위축되고 있는 화웨이의 공백을 메우면서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0일) 하루 2,22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4차 유행의 정점이 오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현재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예.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 이제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지 가늠조차 잘 되지 않는데요. 교수님께서는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현 상황은 앞으로 확진자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네. 대표적으로 지금의 4차 유행 상황이 발생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4차 유행 초기에 선제적인 대응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초기 대응이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일단 방역당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플러스 알파 없이 수도권 4단계를 적용을 하면서 확진자 규모를 지금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향후에 백신 접종 속도를 늘리면서 지금의 확산세를 감소세로 전환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지금 상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선제적인 대응을 못하면서 장기화된 국면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백신 수급 문제 등이 발생을 하면서 생각보다 접종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의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을 방역 조치를 지금의 강도로 유지를 하게 되면 확산세는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현재 상황보다 더 악화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확산세는 계속되는 반면 감염 재생산 지수는 지금 줄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수치만 보면 확진자 수 역시 좀 완만하게 줄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 뭐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 방역당국에서 지난주에 발표한 감염 재생산 지수가 0.99, 그러니까 1미치였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는 감염 재생산 지수하고 확진자 수가 동반 상승하거나 동반 감소하는 게 일반적인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확진자 수는 증가를 하고 있는데 감염 재생산 지수는 지난주 기준으로는 1미치였거든요. 예. 근데 향후에 1 이상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규모 대비 감염 재생산 지수가 낮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기 진단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실제로 한 사람이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하는 게 한 사람이 몇 명을 감염시키느냐라는 문제인데 여러 사람, 그러니까 이른바 다수의 N차 감염을 일으키기 이전에 조기 진단하는 사례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확진자 수 대비 감염 재생산 지수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경향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요즘에 발생하고 있는 그러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주도하다 보니까 실제로 선행 감염자 접촉에 의한 그런 전파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확진자 수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여전히 감염 재생산 수는 그리 높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N차 감염을 막고 있기 때문에 감염 재생산 지수는 낮아지는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수도권 거리두기는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벌써 3주째 시행 중입니다. 이렇게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는 걸로 봐서는 확산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지금 수도권 4단계가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역부족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리두기 시스템에서 가장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3차 유행 때 2.5단계를 적용했던 것보다는 방역 강도가 다소 약한 면이 충분히 있거든요. 네. 특히나 지금 주로 방역 강도가 높은 비중이 6시 이후에 있지 실제로는 낮 시간 동안에 대한 방역 조치는 이렇다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4명까지 모일 수 있는 부분 정도지 다른 정도의 방역 정책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수도권 4단계 적용하는 부분도 다소 이 지금의 확산세를 누르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의 확산세를 누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취하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빈틈이 보이는 여러 가지 방역 조치를 강화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방역 당국이 지난 주말 수도권 확산세는 다소 줄었지만 비수도권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들어서 다시 수도권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떤 요인 때문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요인은 일단 휴가 후에 복귀하는 인원에 대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역확산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특히나 수도권에서 이렇게 감염자 수가 또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아마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방역 당국에서 면밀한 역학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의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 대응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그동안 수도권에서 4단계를 적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급증하는 거는 막고 있는데 감소세로 전환시키지 못하는 이른바 버퍼링 구간이 형성이 됐었는데 네. 이 버퍼링 구간은 절충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확산세와 감소세의 절충 구간인데 어떠한 요인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버퍼링 구간을 넘어서 다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는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이 1년 반 넘게 지속이 되면서 국민들의 경각심이 많이 약화됐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예. 이 4차 유행 자체도 지금 수도권에서 한 달 이상 4단계를 적용하다 보니까 경각심이 많이 무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 실제로 낮에 보면 많은 부분에서 사회활동들을 많이 일상처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그 휴가철 인구 이동 그리고 버퍼링 구간을 지났다 이렇게 분석하고 계시는 거군요. 지금 국내 델타 변이 감염자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 때문에 사실상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 집단 면역의 정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집단 면역의 정의를 그러니까 이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천연두 백신 이외에는 100% 예방 효과를 보이는 백신은 사실상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백신 접종을 한 이후에도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 병원성이 크게 약화되는 부분이 백신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집단 면역의 정의를 그러니까 영국의 옥스퍼드대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집단 면역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차원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마 예방적인 측면에서는 불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중증 사례나 치명률을 낮춰줌으로써 향후에 이 집단 면역 형성이 우리한테 어떤 방역 체계의 전환을 이끌 수는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영국의 그 뭐 전문가가 얘기했던 것과는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네. 실제로 향후에 우리나라에서 특별한 이유로 백신 접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백신 접종을 맞게 되면 집단 면역이 형성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뒤에 위중증이나 치명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 방역 정책을 다르게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러한 면에서는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영국의 그 교수가 얘기한 부분은 향후에 델타 변이 이후에도 계속 변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변이는 계속 발생을 할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감염병,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경향성은 그 감염이 계속 진행이 될수록 변이는 계속 발생을 하고 네. 그리고 전파력은 높아지는 반면에 병원성은 낮아집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방역 정책의 변환이, 그러니까 전환점이 발생을 할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도 좀 짚어주셨듯이 새로운 방역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한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아닌 치명률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건데요. 방역 체계 어떻게 변경하는 것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먼저 그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치명률을 중심으로 해서 방역 정책을 펼칠 단계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치명률 지금 뭐 일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현재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65세, 그러니까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위중증이나 사망률은 크게 낮아진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어떤 치명률 계산이 한 0.1에서 0.2%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독감 백신하고 유사한 정도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이 문제는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치명률이 65세 이상의 고연령층에서 발생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독감에서는 그 계산법을 적용하려면 65세 이상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켜야 되거든요. 네. 통계적으로. 그러면 0.1%가 아니라 더 훨씬 크게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를 하면 코로나19는 여전히 독감보다는 병원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 지금 단계에서 확진자 수가 아닌 치명률로 접근을 하다 보면 이 입원 환자 비율이 크게 증가를 하면서 의료 시스템에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더 큰 파장이 올 수가 있다. 사회적 비동이 더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더불어서 동반해서 위중증 사례도 늘어날 수가 있고 치명률도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치명률로 방역 정책을 펴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백신 접종, 집단 면역이 형성된 이후에는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백신 접종률이 아직은 낮은 상황에서 이 치명률 중심으로 방역 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전 세계 주요국 지도자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의 공급 불평등 문제를 해소해달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브루스 에일워드 WHO 선임 고문은 현지 시간 10일 WHO 소셜미디어 라이브 대화를 통해 전 세계의 백신 공급 불평등에 대해 치욕스러운 일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지도자들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45억 회분의 백신이 접종됐으며 세계은행의 분류 기준으로 고소득 국가에서는 100명당 104회분의 백신이 접종됐습니다. 반면에 29개 최저소득 국가에서는 100명당 2회분의 백신이 접종됐을 뿐입니다. WHO는 전 세계적으로 9월 말까지 모든 국가에서 적어도 인구의 10%가 올해 말까지는 40%, 내년 중반까지 70%가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높은 백신 접종률을 자랑하던 이스라엘과 영국에서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등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잇따른 출현으로 집단 면역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각 9일 하루 동안 이스라엘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6,2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월 8일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다른 방역 지표들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10일 오전 기준 중증 환자 수는 394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70% 이상 증가했습니다. 사망자 역시 이번 달에만 최소 8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백신 접종 성과가 나타났던 지난 6월의 월간 사망자는 7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접종률 높이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החיסונים בטוחים, החיסונים אפקטיביים, כל מי שעוד לא יצא להתחסן, צאו להתחסן עכשיו. זה שומר על החיים שלכם. 성인 인구 4명 가운데 3명이 백신 접종을 마친 영국도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현지 시각 10일 하루 동안에만 146명이 목숨을 잃어 지난 3월 12일 이후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개발을 주도했던 앤드류 폴라드 옥스퍼드대 교수는 집단 면역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폴라드 교수는 백신을 맞은 사람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있으며 앞으로 백신 접종자를 더 잘 감염시키는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타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미국에서도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9일 기준 미국의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주 전보다 2.18배로 증가한 12만 4,470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긴 것은 겨울철 대확산이 조금씩 누그러져 가던 올해 2월 이후 처음입니다. 플로리다와 루이지애나주에선 최근 일주일에 하루 평균 확진자가 새 기록을 작성하는 등 미국 남부의 상황이 특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가 2주 전보다 1.87배로 늘어났고 사망자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사망자 증가세가 확진자 증가세보다 완만한 것은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고령자의 80%가 백신을 맞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개강을 앞두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미국 대학들이 가짜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는 학생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나 식당 이용 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이탈리아에서도 가짜 증명서가 판치고 있습니다. 이어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등교육신문에 따르면 미국 내 675개 대학이 직원과 재학생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달 말 개강을 앞둔 대학은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 증명서 사진을 대학 포털에 올리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관계자들은 백신 접종 증명서의 진위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자 시스템을 갖춘 대부분의 나라와 달리 미국은 백신 접종 증명서가 허술한 종이장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한 교수는 인터넷에서 가짜 증명서를 쉽게 구할 수 있고 실제로 가짜를 제출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이 몰려드는 대학의 안전을 위해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제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실제 SNS에는 개강을 앞둔 학생을 대상으로 가짜 증명서 판매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한 인스타그램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증명서가 한 장당 25달러, 우리 돈 약 3만 원에 판매되고 있고 심지어 한 장에 400유로, 우리 돈 54만 원에 파는 곳도 있었습니다. Undercover agents with our Special Operations Unit were able to purchase multiple cards. We also observed several sales of fraudulent COVID-19 vaccination cards to other patrons. 지난 6일부터 체육관이나 영화관, 식당 이용 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고 다음 달부터 대학생과 기차나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에게 접종을 의무화한 이탈리아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 경찰은 수천 명에게 최대 500유로, 우리 돈 670만 원씩 받고 가짜 접종 증명서를 판 일당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32 i canali sequestrati, 4 fino ad oggi le persone denunciate, 2 purtroppo minori, esperti in frodi telematiche, in frodi informatiche e in criptovalute.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진짜 백신이 무료인데 왜 거금을 들여 가짜를 사려는지 모르겠다며 가짜 증명서를 내는 사람은 감옥으로 보내라고 성토했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캐나다가 지난해 5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폐쇄했던 미국과의 국경을 16개월 만에 재개방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국인의 입국을 허용한 건데 미국은 아직 캐나다인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캐나다로 향하는 차량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6개월 만에 캐나다 국경이 다시 열리자 방문 차량이 한꺼번에 몰려든 것입니다. Trying to take care of my late aunt's estate. She passed away last year during COVID, and this is the first time I'm actually able to get in. 현지 시간 9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5월 폐쇄됐던 캐나다 국경이 미국인에게 다시 열렸습니다. 단 입국 2주 전에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고 출발 3일 전 이내에 이루어진 코로나19 검사에서 발부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국 요건을 일일이 확인하느라 국경을 통과하는 데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You know, I went with faith and here we are, an hour and a half waiting in line, but it's totally worth it.
하지만 미국은 캐나다를 상대로 국경을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오는 21일까지 필수적 목적 외에 캐나다인의 미국 방문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도 캐나다가 먼저 국경을 개방한 것은 미국 관광객에 의존하는 캐나다 관광산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캐나다는 다음 달 7일부터 미국 외에도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모든 국제 여행객에게 의무 격리를 면제하고 입국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미국 또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방문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독일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정체되자 미접종자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를 확대하고 백신 접종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현지 시각 10일 연방정부와 16개 주 총리 회의를 열고 백신 접종에 진전이 있는데도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어 미접종자에 대한 진단검사에 최대한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며 백신 접종률이 지금의 55%에서 7, 80%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점과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의무가 기존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의무가 확대됩니다. 또 지금까지 무료로 제공됐던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오는 10월 11일부터 유료화될 예정입니다. 독일에서 간호사가 고의로 코로나19 백신 대신 식염수를 주사하는 바람에 9,000명 가까운 사람이 재접종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독일 당국은 지난 4월 북부 지역 프리스란트 백신 접종 센터의 한 간호사가 화이자 백신 한 병 대신 식염수를 주사했다는 걸 파악했는데 한 병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백신을 바꿔치기 한 혐의를 최근 발견했다고 NDR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당국은 3월 5일에서 4월 20일 사이 같은 백신 접종 센터에서 접종한 시민 8,600여 명에게 백신을 다시 맞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상자들은 모두 70세 이상으로 건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간호사가 백신을 바꿔치기한 동기를 조사 중인데 수사관들은 이 간호사가 백신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SNS에 공유했다고 전했습니다. 페이스북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한 조직적 캠페인을 확인해 관련 계정 수백 개를 삭제했습니다. 페이스북은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을 저평가하고 아스트라 백신을 맞으면 침팬지로 변한다는 주장 등을 담은 페이스북 계정 65개, 인스타그램 계정 243개를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계정의 소유주는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광고 마케팅 업체 파제로 추적됐으며 인플루언서들에게 돈을 주고 허위 정보 유포 청탁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허위 정보 홍보전의 배후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이 미국 모더나가 생산 문제로 8월 예정된 국내 공급 물량의 절반 이하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SK바이오사이언스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 3상을 승인했습니다. 프랑스는 백신 접종을 확인하는 접종 증명서를 카페와 기차 등 일상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예, 백신 공급이 더 중요해진 상황에서 국산 백신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이오 위클리 오늘 주제는 면역 세포를 활용한 난치병 치료제 기술입니다. 바이오 기술을 통해 면역 세포가 암 세포를 더 잘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하는데요. 유틸렉스의 최수영 대표이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 항상 처음에 드리는 질문인데요. 회사 명칭에 관한 질문입니다. 유틸렉스 어떤 뜻으로 만들어진 이름인가요? 네. 유틸렉스는 저희 창업자이신 권병세 회장님께서 지은 라틴어 조합입니다. 예. U라는 거는 new, 새롭다는 뜻이고요. 네. 그다음에 T라는 거는 암 세포를 치료하는 면역 치료를 의미합니다. 예. 그리고 렉스라는 것은 기술. 그래서 합하면은 새로운 면역 치료 기술이라는 뜻이 유틸렉스고요. 그러니까 유틸렉스는 그 이름 그대로 새로운 면역 기술 치료제를 개발해서 항암 치료를 새로이
어떤 새로운 개선된 그런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저는 영어의 약자인 줄 알았는데 라틴어예요. 라틴어입니다. 네. 자, 네. 유틸렉스는 회사명에도 담겨 있듯이 새로운 또 차세대 면역 치료 기술을 개발 중인 면역 항암 치료 항암제 전문 기업인데요. 다양한 치료제를 보유 중이시겠지만 우선 T세포 치료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고 또 유틸렉스 T세포 치료제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그 T세포 치료제는 그 암 환자의 혈액을 일단 채취해서 네. 그 혈액에서 T세포를 분리합니다. 그래서 그 T세포를 분리한 세포를 배양해서 그거를 그 치료제로 개발해서 환자에게 투여해주는 일종의 아직 자가 치료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그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T세포가 이제 암세포를 공격하려면은 일단 암세포를 만난 다음에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네. 그 활성화가 되려면은 그 4-1BB라고 하는 어떤 특정 수용체가 그 유도돼야 되는데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이 4-1BB를 기반으로 하는 T세포를 분리하고 또 그 P세포를 분리해서 배양해서 그거를 환자에 직접 다시 투여하는 그런 그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이 T세포를 이용하게 되면은 그 다양한 암 항원에 가지고서 저희들이 다양한 세포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으로는 그 림프종, 그다음에 후두암, 그다음 위암 등을 치료할 수 있는 그 EBV를 그 타겟으로 하는 에피엔티 셀이 있고요. 예. 그다음 비소세포성 폐암, 그다음에 유방암 등을 치료하는 터티엔티라는 그 세포 치료제를 또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는 그 교모세포증이라고 하는 그 악성 뇌종양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위티엔티라는 그 T세포 치료제를 저희들이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현재 2개의 허가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그 에피엔티는 현재 저희들이 그 표준 치료법으로 안 듣는 그 고령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일상을 저희들이 수행을 했습니다. 예. 그 일상에서 저희들이 2명의 림프종 환자에서 완전 관해를 나타내는 암세포가 거의 소멸되는 그런 좋은 결과를 얻었고요. 예. 그다음에 위티엔티는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더 이상 치료할 어떤 약이 없는 그 악성 뇌 종양을 가지신 분들 투여했을 때 거의 한 8개월인 정도 1년 지나서 그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특이한 저희들의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T세포를 저희들이 다양한 항원을 이용함으로써 어떤 특정한 하나의 암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암들을 저희들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전 세계에서 저희만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4-1BB 기반의 그 T세포 치료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T세포 치료제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유틸렉스는 항체 치료제도 개발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항체 치료제가 이제 그 면역 감문 억제제, 네, 네, 요거와 좀 연관성이 있는 것을 알려주셨는데요. 네, 좀 내용이 어렵거든요. 아, 네. 좀 풀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인체가 그 바이러스나 어떤 독소 외부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외부 침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암세포 같은 이제 있어서는 안 되는 어떤 나쁜 것들이 생기게 되면은 그걸 저희들이 치료하는 그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면역 관문이라는 거는 이 면역세포가 그 암세포하고 만나는 그런 길목이 있습니다. 가령 길 같은 가령 문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부분을 면역 관문이라고 그러고요. 보통 그 암세포는 이제 면역세포가 저희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오게 되면 이제 그거를 회피하려고 하는 어떤 본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본능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주로 자기 세포가 암세포 주위에 있는 그 미세 환경을 좀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면역 관문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제 암세포가 면역세포로부터의 공격을 피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잘 아시는 이 면역 관문을 억제하는 그 치료제로서 개발된 게 그 유명한 그 여보이 그다음에 키투르다라고 하는 그 유수업 글로벌 업체들이 개발한 그 치료제가 있고 이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게 어떤 기본적인 원리를 공부하신 미국의 앨리슨 교수하고 일본의 혼조 교수가 이 개발한 어떤 공로를 가지고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타신 그 경력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거는 이와 같은 면역 관문 억제제하고는 반대로 이 면역 세포를 활성화해서 또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기술은 기존에 나와 있는 그 면역 관문 억제제가 아니라
그 면역 관문을 활성화하는 그런 그 면역 관문 활성제를 하는 그 회사가 저희 유틸렉스라고 할 수 있고 국내적으로서 가장 독보적인 그 부분에서 그 기술력을 발휘하고 현재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제 그 항체 치료제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유틸렉스가 또 카티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카티는 이미 상용화된 카티도 있는데 네. 유틸렉스의 카티는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네, 카티 치료제는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처음 설명드렸던 T세포 치료제의 T셀을 유전자 조작으로 조금 더 한 단계 발전시킨 이제 치료제인데요. 저희는 현재 그 카티를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현재 많이 개발되어 있는 그 혈액암을 타겟으로 하는 그 카티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거는 고형암. 네. 일반적으로 많이 그 환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고형암을 타겟으로 하는 그 두 가지 카티를 개발하고 있고요. 예. 일단 혈액을 개발하고 있는 MVR 카티라는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보통 일반적으로 카티가 지금 그 타겟팅하고 있는 CD19이라는 거는 보통 정상세포하고 암세포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송합니다. 카티를 투여하게 되면 정상세포도 건드릴 수밖에 없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투여했을 때 그 사이토카인을 릴리즈해서 어떤 부작용을 나타낸다든가 아니면 그 CD19이 존재하는 저희 몸에 있는 다른 또 면역세포 B셀이 있는데 T셀이 아니고 네. 그 B셀에 또 작용을 주기 때문에 부작용이 큽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MVR 카티라는 그 MVR의 의미는 악성세포가 정상세포가 악성세포를 변하면서 나타나는 이 타겟이 있습니다. 네. 그 타겟이 HLA-DR이라고 하는 특별한 타겟인데 이 타겟은 암세포에만 특이하게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임상실험을 계획하고 있는 MVR 카티를 투여했을 때 정상세포에는 작용을 별로 주지 않고 암세포에만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는 카티 치료제보다는 부작용을 아주 확실하게 좀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치료제가 되리라고 지금 현재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정리하자면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맞습니다. 효과는 극대화하는 그런 네. 기술을 보유하고 네, 있다. 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앞서 설명한 기술을 바탕으로 지금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네. 그 유틸렉스의 대표 파이프라인 한두 개 정도 소개해 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면역 그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플랫폼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T세포 치료제, 네. 그 다음에 카티 치료제들을 이용한 T세포를 직접 저희들이 투여하는 예. 그 플랫폼이 하나 있고 하나는 저희들이 그 T세포에 존재하는 그 타겟들, 수용체들, 암세포에 작용 있는 특별한 어떤 수용체들을 타겟으로 하는 항체를 저희들이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걸로 저희들이 오늘 소개를 드린다고 하면은 현재 미국하고 국내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EU101이라는 항체 하나하고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고형암을 타겟으로 하는 그 GPC3 카티라는 걸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EU101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면역 관문을 활성화하는 그 치료제인데요. 예. 그 면역 관문을 활성화하는 어떤 타겟으로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거는 T세포에 존재하는 그 일종의 그 자극인자, 포온비비라는 그 수용체가 있습니다. 네. 이 포온비비를 타겟으로 하는데 이 포온비비는 저희 그 창업자이신 권병세 회장님이 1989년도에 세계 최초로 개발한 타겟입니다. 그 타겟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그동안 수많은 실험과 어떤 그 연구를 통해서 그 현재 지금 그 진행을 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이 제품을 저희들이 국내하고 미국에서 이제 임상 실험을 시작을 해서 네. 현재 그 환자들을 인로를 하고 있고 그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GP3라는 카티는 그 암세포 중에서도 간암에 주로 존재하는 그 타겟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제품을 해서 저희들이 현재 지금 그 임상을 진행을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임상을 진행해서 한국 실험을 끝난 다음에는 뭐 중국이나 외국으로 진행될 나갈 예정입니다. 예. 네. 자, 유틸렉스에서 주력하고 있듯이 요즘 항암 치료의 트렌드는 네네. 면역 항암 치료인데요. 그래서 네. 더욱 앞으로의 유틸렉스 성장 전략이 궁금합니다. 아, 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세포 치료제, 그다음 포온비비 항체 치료제 외에 저희들이 올해 내년에는 항체 치료제 일종 다른 항체 치료제와 세포 치료제 하나를 더 임상을 진행할 예정이고 네. 저희 목표로서는 매년마다 글로벌 임상을 1개 내지 2개의 제품들을 좀
진입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많은 후보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그 다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이 좀 부족해서 다 제품들을 개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좀 더 시장에 빨리 진입하기 위해서는 뭐 조인트 벤처라든가 아니면 스핀오프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전략들을 좀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국내 바이오 생태계에 대해서 이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그 재현하실 부분이 있다면 좀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바이오 산업이 현재 글로벌 제약 의약품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 올해만 해도 한 그 전체 의약품 시장의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금액도 한 3천억 정도 그 시장을 차지하는데 네. 특히 향후에 8.5% 정도의 그 성장률을 가지고 가서 한 2026년에는 한 5천억 달러 이상의 시장을 형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시장에서 저희들이 그 국내 기업들이 뒤처지지 않고 경쟁력을 발휘하게 되면 그 저희 개개 기업들이 어떤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그 정부 차원의 어떤 단일화된 컨트롤 타워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국가신약 개발 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후보 물질 개발부터 임상까지 모든 전주기를 그 지원해주는 예. 프로그램이 생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확대돼서 그 글로벌 수준의 임상도 할 수 있는 어떤 좀 지원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올해 정부에서 그 저희 바이오 헬스 산업을 미래차, 예. 그다음 반도체 시스템 등 해가지고 빅3 핵심 산업으로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텍사들의 어떤 재정적 지원, 그 다음에 어떤 그 저희가 개발하는 것에 대한 기술 보호, 그다음에 산학 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 그런 어떤 전방위적인 좀 지원과 관리를 정부 차원에서 해주시면 어떻게 보면은 국내 기업들도 열심히 해서 올해 저희들이 뭐 이름을 처음 듣는 모더나, 아니면 그렇죠. 파이자, 뭐 네. 로슈 이런 어떤 국제적인 어떤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충분한 역량을 국내 네. 바이오업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비중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 네.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해 네, 주셨습니다. 네. 자, 암 같은 난치성 질환을 부작용 없이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유틸렉스의 면역 항암 치료제 기술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틸렉스 최수영 대표이사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잡아당기면 빛을 100% 차단해 불투명해지는 투명 필름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광량 조절 물질을 넣지 않고도 팽창과 수축을 통해 빛 투과를 100% 차단할 수 있는 고분자 투명 필름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발한 투명 필름은 잡아당기면 통과하는 빛의 양이 줄어 불투명하게 보이는 원리라며 기계적인 자극만으로도 광도 조절이 가능해 상용화에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체에 적합한 생체 재료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정교한 3D 프린팅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세대 노영훈 교수팀과 링크솔루션은 나노 소재의 3D 프린팅 기술을 접목해 생체 재료의 형태를 잘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출력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만든 약물 탑재 모델을 통해 약물 방출 속도를 정교하게 조절하는 데 성공했다며 앞으로 개인별 맞춤 의료 등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암모니아에서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정은호 박사팀은 자체 설계한 분배기를 이용해 암모니아로부터 고순도 수소 생산 공정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공정으로 시간당 1.8kg의 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수소 전기차 넥소 스택에 적용한 결과 50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전력이 생산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시는 하반기 수소차 475대에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달 17일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구매 보조금은 서울시 지원금 1,100만 원과 국비 2,250만 원을 더한 총 3,350만 원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과 법인, 단체, 공공기관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발생 후 처음으로 2,00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델타 변이와 함께 휴가철 인구 이동이 확산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일상에서 방역 빈틈은 없는지 돌아보고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선제 검사를 받아 추가 확산을 막아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